그런 것들을 보상받지 못하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너무 아쉽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뭐 경기는 저희가 뛰지만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의 좀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런 말을 또 해서 또 그렇지만 저희가 홈에서 하는 경기인 만큼 가장 좋은 컨디션에서 또 가장 좋은 환경에서 경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또 개선이 안 되는 것조차 좀 속상하기도 하고 좀 선수들의 마음을 대신해서 말하는 것도 이제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을 뭐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좀 신경을 더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저희는 더 잘할 수 있거든요. 저희는 더 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홈에서 하는데 저희 발목을 잡으면 이 점을 도대체 어디서 잡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한 번씩 또 한 번 해보게 되는 것 같은데 뭐 많은 분들이 들었을 때는 분명히 핑계라고 들리겠지만 축구 선수들은 정말 조금만 하는 디테일로 승부가 결정짓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저희한테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승점을 1점을 갖고 오냐 승점을 3점 갖고 오냐의 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후 이례적으로 사과보다 큰 목소리로 환경에 대해 말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강한 캡틴의 발언이 협회를 직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한국과 요르단은 똑같은 잔디에서 경기를 펼쳤지만 한쪽에서 더 큰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국은 경기 중 620개의 패스를 시도했고 요르단은 208개의 패스를 시도했으며 한국이 75%로 점유에서도 앞섰습니다. 과거 한국 축구에서 잔디가 이토록 이슈가 되진 않았던 분명한 이유는 킥앤러시와 카운터 어택 혹은 측면을 장악하고 크로스와 헤더로 마무리하는 방식의 축구에선 숏패스의 중요도가 절대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을 상대하는 대부분의 팀들은 과거 우리가 강호들을 만나면 펼쳤던 축구와 흡사한 경기 방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롱볼과 세컨볼 싸움에서 펼쳐지는 변수에서는 사실상 볼 다루는 능력이 큰 의미가 없고 누가 더 거칠게 밀어붙이는가, 누가 더 피지컬적으로 강한가 같은 전혀 다른 색깔의 전장이고 심지어 세컨볼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잔디 상태는 일부 약팀에겐 오히려 호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정 국가에서 여전히 인조 잔디구장을 홈스타디움으로 선정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경기 전 물을 얼만큼 뿌리는지 등 다각적으로 홈팀의 이점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력 선수들은 유럽에서 뛰고 있고 당연히 좋은 잔디에서 시즌을 치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팀은 토백 전환 이후 오래도록 숏패스로 빌드업을 쌓아가는 방식을 보이고 있고 마지막으로 파이브백에 킥앤러시를 펼친 축구가 언제였는지 이제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결국 한국이 스페인이나 아르헨티나 같은 팀을 만나지 않는 이상 좋은 잔디에서 펼치는 경기가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우리가 원하는 축구에 가까울 확률이 높아집니다. 숏패스뿐만이 아니라 드리블러들에게도 잔디 상태는 주요하고 현재 대표팀에는 좁은 공간에서 드리블이 가능한 선수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습니다. 손흥민이 말하는 홈이점이 가장 극대화될 수 있는 무대가 월드컵 아시아 예선이고 한국을 상대로 라인 중앙에서 허리 싸움을 펼치고 점유를 시도하는 아시아 국가는 많아야 2개국 정도이며 이번 3차 예선 그룹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선수가 잔디에 대해 말하면 핑계 혹은 상대도 같은 조건이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는 양팀이 구사하는 축구의 방식과 선수 개개인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오해입니다. 인조 잔디에서 경기했던 과거의 대표팀보다 현재 대표팀에서 더 많은 선수들이 잔디에 대해 말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좁은 공간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배준호, 양현준, 엄지성 등의 선수들이 소속팀과 한국 경기에서 아예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것 또한 그 흔적입니다. 반면 요르단은 208개의 패스 가운데 롱패스의 지분이 상당히 높았고 신장과 피지컬을 활용하고자 했으며 세컨볼에서 펼쳐지는 변수 또한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해당 축구에서 사실 잔디 상태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 덧붙이자면 숏패스는 잔디를 타고 흘러가고 롱패스는 하늘로 날아가기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캡틴이 말한 홈이점은 사실 잔디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고 다양한 관점이 포함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 대표팀은 요르단과 마찬가지로 홈경기에서도 호텔에서 소집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홈팀들이 자국의 시설물에서 가능한 최대치의 컨디션을 만들고 입장한다면 한국은 오래도록 원정이나 홈이나 호텔 여행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소한 부분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웃나라 협회뿐 아니라 유럽 강국들의 시설물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시대마다 증축되고 보강되는 것은 돈이 남아 돌아서가 아닙니다.
그 시설물을 가득 메우는 인력과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축구는 단순한 공놀이를 넘어 과학적인 스포츠로 변화 중에 있습니다. 라면만 먹고도 금메달 따는 시대를 지나 황토색의 물이 든 통을 들고 입장해서 정해진 시간에 마시고 뛰는 올림픽 선수들의 기록이 비현실적인 이유 또한 그저 스포츠 과학의 발전을 의미합니다. 정신력과 투지로 싸워라는 시대는 지났고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보이기 위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강대국들은 저마다의 경쟁을 펼치고 있고 이웃나라는 자국뿐 아니라 독일에도 시설물을 운영하고 인력을 배치했으며 그 나라의 일부 선수들은 부상을 당하면 유럽 클럽이 아니라 자국협회의 독일 사무소를 방문하는 딴 세상 스토리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도 공백입니다. 손흥민의 햄스트링 부상 때 당연히 토트넘 구단에서 관리를 받았고 그의 몸을 최상으로 만들기 위한 대표팀의 노력은 없었습니다. 한국이 요르단을 만나면 당연히 이겨야 한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사실상 협회에게 받고 있는 지원은 양팀이 동일하며 양국의 경제력이나 인프라의 차이는 축구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나마의 장점은 요르단에 비해 다수의 선수가 유럽에서 뛰고 있고 개개인의 능력이 앞선다는 것이지만 그마저도 현대 축구에서 전술이 부재된 상태에서 힘을 내기 어렵습니다. 오늘 경기의 MOM은 야잔 알아랍입니다. 한 경기의 결과만 놓고 보면 오늘 22명의 선수 가운데 분명 그의 활약이 가장 빛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 한국 대부분의 선수들보다 나은 기량과 스탯을 가지고 있다면 그의 소속팀은 당연히 유럽이어야 합니다. 전 세계의 스카우터를 파견하는 유럽 명문들이 그런 인재를 놓칠 리가 없습니다. 현실은 알아랍의 소속팀은 FC 서울입니다. K리그의 좋은 선수이지만 리그 최고의 선수는 아닙니다. 한국 대표팀의 베스트 11은 K리그 최고의 선수들을 제치고 선택된 유럽파가 대부분입니다. 그 유럽파마저도 K리그에서 증명하고 해외팀에 의해 기적한 승리자들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한국과 요르단이 11대 11로 만나서 비길 수도 있는 것이 축구란 종목이고 특히 현대 축구에서 전술 싸움은 개개인의 경쟁보다도 단연 중요한 주제입니다. 유럽 명문들 다수가 좋은 선수들이 있어서 잘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좋은 선수들과 별로인 감독의 팀이 좋은 축구를 펼치는 경우는 극단적으로 희박합니다. 오히려 선수층은 약하지만 좋은 감독에 의해 괜찮은 성적을 올리는 팀의 비율이 높고 똑같은 선수단으로 감독 한 명 바뀌자 성적도 완전히 달라지는 팀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축구는 역대 최고의 선수단과 역대 최악에 가까운 환경의 조합이란 말이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경기장을 밟지 못한 선수에는 스토크시티 10번 배준호, 스완지의 10번 엄지성이 포함되어 있고 브라이튼 이적이 확정된 윤도영은 대표팀에 승선하지도 못했습니다. 가까운 과거 한국 선수가 PL팀에 이적만 하더라도 거대한 헤드라인과 함께 무조건적으로 대표팀으로 직행하곤 했지만 지금은 이적이 아니라 소속팀에서 출전과 활약까지 이어져요. 대표팀 승선이 허락되는 새로운 시대입니다. 더 나은 선수층으로 오히려 경기력이 하락했다면 문제는 외부에서 찾아야 하고 오늘 캡틴은 이례적으로 강한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대부분의 경기에서 팬들이 원하는 결과를 거두지 못하면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고 사과했던 주장이었지만 오늘만큼은 호미점에 관한 분명한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손흥민 한 명이 아니라 대표팀에 소속된 모든 선수를 대신해서 말한 것으로 보여지고 사실 오늘 데뷔한 양민혁 같은 선수가 절대 말할 수 없는 주제의 이야기입니다. 캡틴은 어린 선수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동을 했고 선수 입장에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문제 제기가 되고 어딘가에선 해결책을 고민하는 것이 선진적인 행정이고 언젠가 선수들이 한국 대표팀 소속이란 이유로 상대팀보다 모든 점에서 나은 준비를 했다고 말하는 날이 온다면 그 씨앗은 분명 과거의 불만입니다. 환경의 문제가 불거진 오늘이 안타까운 이유는 대한축구협회는 2025년에만 2,049억의 예산이 배정된 멤버드급 단체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다른 스포츠 협회들과는 비교조차 불가능하고 당연히 오늘 경기를 치른 요르단 축구협회는 우리 협회에 비하면 규모에서 구멍가게 수준입니다. 애초에 나이키 같은 거대한 브랜드가 천문학적인 금액을 쓰고 스폰서로 들어가는 종목은 한국의 축구 대표팀밖에 없습니다. 나이키가 요르단은 스폰서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요르단 축구팬과 한국 축구팬의 구매력은 축구보다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고 완전한 자본주의의 논리입니다. 만약 손흥민이 태어난 나라가 전쟁 중인 국가, 국민 상당수가 쌀이 부족한 국가, 협회 예산으로 1,000억도 배정하기 힘든 국가였다면 당연히 하지 못했을 오늘의 인터뷰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인프라에 대해 그리고 환경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시대이고 주먹구구식 운영이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근시안적 사고가 아니라 멀리 내다보는 행정의 중요성이 나타나는 가장 거대한 사례 중 하나는 일본의 잔디입니다. 우리와 비교의 날씨에서 극단적인 차이가 있는 국가는 아니지만 잔디의 평균에선 큰 차이가 나는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은 2002년 월드컵을 위해 건설한 구장의 상당수의 설계 과정부터 난방 배관을 바닥에 까는 등 미래를 함께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즉, 월드컵 한 방 치르기 위해 쌓아 올린 구장들이 아니라 이후에 축구를 하기 위해 준비된 경기장들입니다. 오늘 한국과 요르단의 경기가 펼쳐진 장소는 같은 2002년 월드컵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수원 월드컵 경기장이었습니다. 이웃 나라의 사례를 계속 언급해서 죄송하지만 잉글랜드나 독일의 사례를 가져오자니 너무도 멀리 있는 나라들이고 빅리그를 보유하고 있기에 비교 대상으로 삼기에도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요르단이나 이라크 같은 나라와 비교하기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제1리그 출범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먼저 시작한 K리그를 보기 위해 사찰단이 왔던 시대를 넘어 분명 한국축구협회가 이웃 나라에 장점을 주시할 필요성이 있는 2025년입니다. 한국의 축구 선수들뿐 아니라 각 분야의 직업인들이 정말 자랑스럽게 나는 최고의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시대를 기원합니다.